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에 저희가 한 3번 정도 이 김대호 자유민주당 후보님과 함께 방송했었는데 지금 이제 옷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선거가 다음 주 시작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형태의 방송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뭐 현장에 가서 하든지 뭐 할 텐데 하여튼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어쨌든 옷 색깔도 바뀌었는데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자유민주당의 로고가 네이비 블루죠. 이게 군청색하고 흰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그쪽으로 지금 군청색 이거 네이비 거의 블루라고 얘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네. 네이비 블루보다 더 진한 더 거. 진해서 네. 네이비 블루는 군대에서 쓰는 파란색. 이 군청색인가 본데 그거보다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 색깔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잠바 만들려면 한 달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서 이제 선택을 사실 색깔이 이미 너무 많이 다 써서 뭐 빨강, 노랑, 맞습니다. 파랑, 녹색 다 흰 다 써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 색깔 보니까 예전에 대구의 총선 때 윤창중 씨가 무소속 나왔을 때 검은색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닌가 했는데 검은색이 아니냐 이제 뭐좀 다크블루 다닌 것 같고 좀 진한 색으로 했습니다. 그때 빨간색은 그때 뭐 때문에 빨간색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뭐 빨간색이 아니고 거의 자주색 계통이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뭐 정신없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옷가게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등산복 가게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나 있는 거. 네. 거기다가 이제 옷을 입힌 거였거든요. 그때 로고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자유개혁 시대 자유민주당이 돼 있는데 아마 자유개혁 시대라고 하는 거를 이걸 집어넣은 당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존에 지난 한 33년이 민주개혁의 시대였다면 지금 민주개혁의 실체하고 그 종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에 의해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는 자유개혁의 시대로 가야 된다. 자유개혁 시대를 선도를 하는 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네. 일단 당명을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 당명부터. 뭐 아니 사실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수호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맞는 게 자유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민주당이라는 말이 일본의 집권 여당을 오래 이제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 여당을 하면서 일본 우파, 일본 우익을 이제 상징하는 당이 돼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또 일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뭔가 반일 감정에 편승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떤 일종의 자학의식이랄까 무슨 열등감을 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주 옛날에는 있었던 자유민주연합도 있었고 김정필 장관이 옛날에 자민련도 있었고 그 앞에 자유민주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 격변을 계속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당의 이름이 나왔는데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우리가 본따서 쓴다라는 의심, 그런 의혹에 대한 미리 경계하느라고 그 당 이름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여러 정당의 이름 중에서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자유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본이 집권 여당이 그렇다고 그것을 뭐 미리 우리는 일본하고 선 긋는다. 오히려 나는 일본 우파하고 대한민국 우파는 교류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당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당명을 결정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럼 자유민주당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죠. 영국에도 자유민주당이 있잖아요. 독일에도 자유민주당이 있습니다. 아마 자유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칭을 자유당으로 못 쓰고요. 자민당으로도 쓰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약칭 없이 자유민주당입니다.
자민당 하지. 언론에서 약식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써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약식은 이거다라고 미리 밝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약식은 현재로서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선관위에 약칭을 등록을 하겠는데 등록을 안 하면은 언론들은 그냥 자유민당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민당으로 쓰겠네. 저쪽 친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청하지 않아도 언론이 네. 쓰면은 그냥 받아치면 되겠죠. 자민당이 어쩔 수 없죠. 제가 지난주에 1호 서울의 금요일마다 저 국민의힘에 있는 좀 국민의힘 내에서도 약간 좀 왼쪽에 있는 조대원이라는 뭐 네네. 방송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후보에서 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할 때 이 자유민주당에 김대 후보도 같이 껴들어갈 수 있다. 변수다. 이 자유민주당 얘기하자마자 토착 외고 딱 나오게 그냥 조건만 사적으로 그래서 거기 누구누구 있냐 해서 유석춘 교수, 정규재 토착 외고 맞네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받아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 그거는 피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더 판을 키워서 가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많이 좀 다니셨다면서요? 오늘 제가 대림동하고 이태원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대림동은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조선족이 많죠. 그렇습니다. 대림동에. 예. 서울에 등록 외국인이 한 2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로구가 한 28,000, 대림도 저기 영등포구 대림동에 속해 있는데 영등포구도 거의 28,000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관악구 순서고 이태원이 있는 용산구는 한 5위 내지 6위 정도 됩니다. 전국에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요? 그거는 2019년 통계가 최신인데요. 한 200명? 250만 명 정도 250까지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그 중에서 한 4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들은 한 200만 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 한 40~50만으로 추정을 해서 합해서 250만. 그 불법 체류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김포공항이든 뭐 인천 어떤 항이든 간에 들어올 때 정확하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기 체류 또는 단기 체류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이나 2년 있다가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안 될 때 이제 불법 처리가 되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네. 그 사람들도 다 파악은 된다는 거예요. 네, 전 파악이 되는데 이 불법 체류가 2017년에서 18년에 그 최저임금을 확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7년에 20%가 증가를 했고 2018년에는 무려 70%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 우리나라 와서 일만 하면 떼돈을 버는 거니까 신났죠.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를 불사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아주 신천지를 개척하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불법 체류자가 꾸준히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에 한 30만 명 수준에 있다가요. 바로 단속 강화하니까 15만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6만, 17만 쭉 오다가요. 한 20만 명대로 쭉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7년 최저임금 확 끌어올리면서 이게 이제 그냥 20% 증가하고 그다음 70% 증가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50만 명 가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만 하면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불법 체류 그렇죠. 형태로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컨대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유럽도 아프리카라든지 여기를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이 많아요. 많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또 착각을 하는 게 다 그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 성경에도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잘 대우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뭔가 문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큰 착각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요. 그 지식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윤리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아마 지식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하층 어떤 하층 어떤 노동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갖다가 주는 그런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소위 3D 업종이라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위험한 일. 예. 그 일에 자국민들이 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회 전체로 보면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국민들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다 쓰는 수밖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그런 기회를 보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애를 낳고 뭐 복지수당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산이 끊임없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그런 거 좀 정리하자고 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됐잖아요. 그 외국인들을 갖다가 대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내국인들이 이제 근데 기피한다 그러면은요, 그 기피하는 데 대해서 근로장려세제라든지 다른 어떤 내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 저기 최저임금 확 끌어올려놓고 한 4조 원 정도 털어넣어가지고 뭔가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린 그런 일을 안 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지금 공공부문이나 조직노동이 자기의 어떤 생산성, 실제로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월등한 권리이익을 누려버리고 이게 일종의 공공양반이고 노동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루저 의식들을 막 가져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 불필요한 어떤 그 실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필요한 비경제할때 인구들이 굉장히 두텁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서 맞으면 취업 희망자 그룹에는 안 들어가면서 그냥 대학 재학이면 이제 통계에서 빠지잖아요. 실업자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아마 니트족 그래가지고 한 뭐 180만 명 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아예 그냥 부직도 단념하고 그냥 하루 종일 댓글만 쓰는 그. 아니 이제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학금 준다 그러면서 막 또 장학금도 받을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노동시장에 정식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들의 그 시장은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는 또 죽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외국인 노동자다. 이렇게 돼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그분들을 무한정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할 수가 없는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걸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요. 이 한국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제가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일본하고 2015년 기준으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때 외국인 노동자를 딱 보니까 일본이 한 6만 명대인데 그 한국은 21만 명대였어요. 인구 비례를 인구를 갖다 감안하면은 그 한국이 8.5배가 많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단속을 할 때 그 고용주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에 대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면허 취소한다든지 굉장히 강력하고 실효적 단속을 했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금 격차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3,000명 이상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 30인 이하 중소기업하고 초임이 거의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에 따라 연공임금제 체계를 갖다가 취하고는 있는데 대충 어떤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그 공식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한국처럼 거의 양반 귀족적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 기준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그 100인 이상 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이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테이블을 만들 때 50인 이하 36.9%, 50인 이상 63.1%를 갖다가 믹스해가지고 테이블을 딱 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가파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격차가 큰 나라인데 그 중에 최상층을 뽑아가지고 그 최상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공무원과 공공부문 임금을 갖다가 체계를 갖다가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월등히 높은 겁니다. 월등히 높으면요. 거기에 이게 그 딴 데를 갖다가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딴 나라는 200만 명이 어떤 고용할 재원을 한국은 100만 명이 먹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이게 어떤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 진학률에도 안 되니까 인서울로 오고 인서울에서도 또 이렇게 그 인류대학 쪽으로 그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갖다 벌이고 공무원 시험에 재수, 삼수, 뭐 우수까지 하잖아요. 구급 공무원 시험. 그러면서 아주 우수한 애들이 그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이제 몇 년이고 이제 진출 섞이면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데 구조적으로 그 중에서 5% 10%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90% 95%는 아무짝에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종의 폐인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아까 이제 3D 업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업종이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이나 이쪽에서 일할 사람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더 수입했는데 그렇게 하고 일종의 그겁니다. 이게 목마르다고요. 소금물 마시는 거 비슷해요. 그렇죠. 소금을 마시면 점점점 목이 더 마르거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한국에서는 소금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의 규모,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봤을 때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한 뭐 예컨대 100만이면 100만, 200만이 200만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인력 그 어떤 수급이 파악이 되면은 요 100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들어올 때는 뭐 온갖 정부에서 하라는 기준을 다 따르겠다고 해서 서약서 쓰고 들어오지만 들어오고 나서 1년, 2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안 돌아가요. 그냥 좀 숨어서 어디 그냥 다른 중소기업으로 가서 이제 몰래 취직하고 파악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진짜 3D, 중소기업은 다 3D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막 그 주물, 용광로 들어가서 하는 거 있고요. 내가 아는 친구가 이제 원자력 하는데 원자력 내에서 좀 위험한 게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자기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네. 절대 안 들어온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까 김대호 후보님 말씀대로 3D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보조를 해서라도 내국인을 쓰도록 해야지 그냥 막 갖다 쓰면 위험하다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거기는 외국인 어쩔 수 없고. 노동자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해요. 그 선진국들도요 도저히 이런저런 어떤 정책이나 뭐 제도로 안 되는 안 간다면은 거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한국에서 원래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 취약했을 때 사실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던 직군이 좀 몇 개 있어요. 택시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대리운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 이렇게 노가다. 예, 노가다가 원래 그런 역할을 했는데 택시 쪽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대리기사 쪽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건설 쪽으로는 지금 통계가 한 10만 명 가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금은 10장 자리까지 다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화적 서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찢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른바 노가다라 그래서 네네. 뭐 IMF 때만 하더라도 뭐 망하면 다 노가다 가고 막 쓰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노가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인력 시장 갔다가 일자리 못 구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고요. 외국인들이 밑에서 10장이 외국인이 되면요. 이거 한국인이. 그럼 더 쉬워지죠. 외국인들 밑을 더 부리기 쉽겠네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우리말을 좀 하는 중국 국적은 중국에서 조선족 10장이 있는 현장에 가면은 그 10장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게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 거기 신규에 들어가서 예컨대 그 10장 통자리에 뭐 미쟁이 일을 배운다든가 뭐 온갖 그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잡들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 완전 외국인 그 먹이사슬에 쫙 깔려가지고 진입도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한국은요, 그 가장 힘 있는 노동이 뭐냐면 공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종사자도 조직 노동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언권이 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 어떤 노동자들이 이쪽 사람들 일자리를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뭐 굉장히 뭔가 그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관용하고 허용하는 게 자기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 인권 많이 하죠. 예. 아니 이제 PC 아니에요. 일종의 PC. 근데 이제 밑에서는 말입니다. 죽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요, 서민들하고
별다른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죽어납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가 인기를 얻었던 그 트럼프 지지층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미국 내부의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네네.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왜 지지했냐? 외국인 노동자 이제 법적으로 하자했으면 다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한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한쪽은 이게 중화청 노동시장에 했던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서울이 세계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매력이 있는 도시거든요. 서울만큼 안전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서울만큼 또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별로 없거든요. 교통도 좋고 뭐 24시간 뭐다 치안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치안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중국이 인접해 있고요. 이게 한국은 뭐냐면은 자유가 상품입니다. 사실 안전이 상품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개방도 상품이고, 아니 그래서 한국은 어떤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어떤 소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광이라든지 그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식노동이라든지 이쪽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창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건 중화청 노동시장이 아니라 아주 어떤 창조적인 인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아니 실리콘밸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태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했고, 대림동에서는 지금 중화청 노동시장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광장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공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광장 문화가 있잖아요. 집을 문 밖을 나서면은 바로 거리고 바다 광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어떤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우리가 제도 정책을 통해 가지고요. 물리적인 어떤 그 광장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커뮤니티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학교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뛰어난 창조적인 어떤 이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세계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뭔가 이 토대를 갖다가 물리적 어떤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서울이 세계도시가 되고 창조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가면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 기타 치는 그 소위 말하는 버스킹이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막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금 홍대 앞에 그런 문화가 좀 생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이태원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죠 지금 현재. 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태원이 없죠. 이태원이. 이태원은 워낙 유흥가였어요. 네, 용산만 빠져나가면은. 네네. 근데 이태원 자체가 다 뭐 술집이죠, 사실. 거기는 옛날에 미군들 상대로 하는 술집들이 많았던 말하자면 이쪽에. 제가 거기서 10년을 어렸을 때. 잘 아시겠네요. 너무 잘 알죠. 이태원 상황. 이태원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유흥가 말고는 없어요. 거기. 아무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 거기는 그냥 옛날로 치면 뭐 나이트 클럽이나 그 뭐 밤새 이렇게 막 그 춤추는데 클럽 이런 게 있지. 길거리에 광장에서 일반 시민이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는 이태원은 거의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서울시장이나 대통령들이 그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든다, 자유도시로 만든다, 창조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태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어떤 소공원, 소광장을 만들고 작은 어떤 학교들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해가지고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거든요. 서울이나 도시 자체가. 그런데 이제 경기하고 인천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에서 뭐를 만들었다. 그 인천에서만 만들었다는 것보다는요. 서울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일단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서울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 그랜드 파리, 그랜드 그 런던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경기하고 인천은 그 대서울 있잖아요. 뭐 대서울로 포괄해가지고.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도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개념보다는요 같은 개념인데 대서울로 하면요, 아니 그 알 거 아닙니까? 외국인에서 외국으로 치면 메트로 뉴욕, 그렇죠. 메트로 런던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나 인천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들한테 좋은 어떤 이 서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다가 붙여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경기가 네. 서울 주변 이렇게 도넛처럼 둘러싸고 있는 경기는 북부랑 남부가 워낙 그 격차가 심해요. 거기는 도저히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정책을 가질 수 없게끔 이 360도 서울 둘러싸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 북부하고 남부를 뭐 구분을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구성 원리로 보면요, 경기라는 것이 한여로 뭉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된 것도요, 그 웃긴 거거든요. 그 통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어떤 자치와 분권을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대구 경북 통합해야 되고, 광주하고 전남도 그래야 됩니다. 부산, 울산, 어디 창원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지지하고요. 그래서 주정부 수준의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치 단위는 아주 작게 가져가요. 지금 뭐 인구 10만, 20만도 커요. 훨씬 작게 가져가야 자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단위의 자치는 더 규모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 있는 지금 도 단위는 더 넓게 해서. 네.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물론 우리 자유민주당이 강령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실 뭐 대한민국 하나가 뭐 미국의 주 하나 정도랑 뭐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주도 마찬가지고 뭐 워낙 큰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요만한 나라니까. 8도로 나눈 것 자체가 너무 짧게 나눈 거. 8도가 아니지. 16개 관역자치죠. 8도가. 17개인가? 17개. 너무 많죠, 방금. 사실은 이게 어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 서비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컨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 단위로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따로 무슨 도로공사하잖아요. 예컨대 그런 식으로 그냥 떼주고요. 뭐 쓰레기도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오히려 말입니다. 주정부처럼 만들어 놓고 그럼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예컨대 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걸 갖다가 깎아주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세금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고용 관련된 규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그 주정부 수준의 어떤 권한을 가진 광역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사실은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을 갖다가 단일 규제로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그냥 서울에서는 뭐 작다 할지 모르지만 시골 가면은 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최저임금도 그렇지, 고용도 뭐 이 비정규직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노동조합도 사실은 그렇지, 세금도 그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미국은 그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개방을 하면은 경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개방을 안 하고 딱딱 닫아 걸으니까 경쟁을 자꾸.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림동하고 이태원을 다녀요. 일종의 하이엔드 외국인 타운하고 로우엔드 외국인 타운을 다 같이 가보셨나요?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시네요.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이엔드, 로우엔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정책이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하이엔드는 사실은 우리는 예컨대 판교 무슨 실리콘밸리 판교 그 무슨 타운 있잖아요. 새로 생긴. 그런데 인도 외국인이나 이 컴퓨터 전문가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그런데 몰려오는 그게 진짜 하이엔드. 완전 실리콘밸리. 사실 이태원은 그냥 어떤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타운이잖아요. 그러면 하이엔드가 아니고 미들랜드라 그러나 뭐 하여튼 미들랜드 좀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돈 좀 쓰고 다니는 데죠.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거긴 생산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이엔드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우엔드 외국인 정책은 정말로 개념이 없어요.
아니 그게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만들어내는 큰 지금 폭탄이 돼 있어요. 네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여튼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애는 또 요새 복지가 다 제공이 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 우리나라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우리나라 국민 대우를 하면서 엄청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가서 내가 애만 낳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엄청난 그쪽 안에서는 불만의 대상이거든요. 왜 쟤네들 먹고 사는 걸 우리 세금으로 다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엄청난 불만이고 사실은 이게 바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정당이다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하면 야 그게 거구냐 예컨대 뭔가 좀 인정도 없고 뭐 관용도 모르는 뭐 어떤 그런 존재로 사실은 좀 취급하는 아니 그 경향이 있습니다. PC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데 뭔가 하여튼 그 외국인들한테 제너러스하게 뭔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재정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게다가 충하청의 극심한 고통을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그겁니다. 네. 함부로 이게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일자리가 최소적으로 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범평화적 뭐 범세계 평화 이로 가면은 국민 세금 가지고 취미 활동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접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20, 30대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뭐가 일자리가 안 맞아가지고 네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80만 명이 그냥 실업자로도 안 잡히고 그냥 바깥에 있는 니트족이 있는데 예, 비경제활동 이게 이제 폭발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외국 노동자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그러면은 외국 노동자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건들을 많이 걸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로엔드에 대해 가지고 로엔드 외국인들은 사실은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니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 뭐 행정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불법 체류자도 상당히 절반으로 줄이고요. 로엔드 외국인은 좀 줄여야 되고요. 그 자리에 내국인이 갈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 주면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로우엔드 외국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를 찾아오는 거에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 못 구해서 난리 나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그 사람들이 로우엔드에 가서 일하니까 아내가 먹고 살만 하다 여기서 일하는 게 이게 딱 되면은 그냥 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뭐냐면 로엔드에 대해서는 유도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로엔드에서 한 5년 10년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예컨대 공무원 뽑을 때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좋은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고시공부를 갖다 고시공시 공부를 하는 돈을 갖다 대줄 수 있는 아니 집안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고시 공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국의 케이스에 보면은 부모 인맥으로 온갖 표창장 다 받아가지고 그 대학 입학에 쓰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가서 5년 근무하면 옛날에는 네네. 군대를 안 가게 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소기업 가서 근무하면은 군대 가는 거 대신 해줬어요. 3대 업종, 3대 업종에서 그 당시에 면제주자. 근데 방위산업체가 중견기업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일하면 그 일하는 기간만큼 군대를 대체하는 걸로 인정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 어려운 그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예컨대 조국 부모가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서 쓰게 한 것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추천을 하는 어떤 가산점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 다음 단계에 취직할 때는 그걸 이용해서 좀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가죠. 왜 안 가요? 그로 3대 업종 한 몇 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여기는 군대를 면제해주고 여기서 10년 근무하면은 공무원 뭐 들어올 때 네. 가산점을 준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로엔드는 뭐 그러저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 하이엔드는 오히려 지금보다 한 2배 내지 3배가 더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체류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기화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다. 기업 활동만 자유롭게 해주면 기업이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기업이 자기네가 필요한 무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인력 찾는 것은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다 찾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 하이엔드가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법인세만 좀 한 절반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기업을 지금 이재용도 이제 경영에 참여 못하겠다고 조져대고 있으니까 누가 기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뭐 이 생각을 좀 아예 못하게 만들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기업이 자유롭게 되면은 하이엔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네. 돈 벌라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닐 거예요. 그 지금 흔히 말하는 두바이만 해도 왕창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세계 국인력 다 들어갔잖아요. 두바이. 네. 네. 자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했고 오늘 환경 문제. 오늘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이제 나부터 일어서겠다 해서 제가 방송으로 다들 일어서 싸고 있는데 본인이 들어누워 있다가 본인만 일어나면 되지 그 정도로 아까 좀 오늘 뛰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계 복귀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네네 정치 재개선은이라고 그렇게 네. 하더만요. 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읽으셨다 그랬죠. 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꼼꼼하게 보니까 이미 이게 출사표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출사표인데 주목을 하는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그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의 서평을 내가 썼습니다. 그 서평을 쓰는 결국 황교안의 정치에 대한 편인데 황교안이요 자기가 잘했더라고 한 내세우는 게 뭐냐면 통합을 얘기해요. 통합. 근데 이거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승리를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매버렸습니다. 배신을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승리라도 하면요. 좀 낫습니다. 원래 또 병가에서 정치의 상식은 원칙 있는 승리가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원칙 있는 패배는 차선이나 착중됩니다. 근데 최악이 뭐냐면 원칙 없는 패배거든요. 사실은 황교안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원칙 없는 패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패배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그 중에 하나가 뭐 공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막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것이 막말이 아니라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몰아치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명으로 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황교안이 그 바쁜 시기에 막 필드에서 뛰는 현장 최고위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최고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 최고회의를 2번인가 열었는데 그것을 기껏 한 게 제명이야 이게. 근데 뭐냐면은 제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빅뉴스가 됐습니다. 원래 선거에는 막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정치는 1단 2단에 가십기사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제명을 한다고 받아버리니까 이게 일면 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거 프레임이 바뀝니다. 원래는 정권 심판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막말 심판 프레임으로 되니까 제명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황교안 너는 발언을 더 했는데 저 주동식도 뭐 막말했네 막말했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니 실제 막말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막말이 아닌 걸 막말로 만들어서 제명하는 거 아니에요. 번져나간 거죠. 네, 그 김종인의 지시를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한 사람은 황교안인데 근데 말이라 그런 식으로 백해무유한 어떤 자해행위를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에 막말 이걸 갖다가 그냥 깔아뭉개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지역구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막말 아니야 그거는 노인 배려 발언이야 이렇게 받아쳐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명으로 끌고 가니까 빅뉴스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그 실수 내지 실수를 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막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끝나고 저기 하면서 김종인을 갖다가 이분이 이렇게 모신 거야. 그 얘기가 내가 책 보고 알았습니다. 자 모셨는데 당연히 왜 모셨냐니까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은 그 황교안의 기대대로 말입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컨대 아스팔트 우파 절연하고 뭐 거구 유튜버 뭐 구이 거구 코인팔에다 샀고 우파 교조제의 때문에 졌다라고 하고 뭐 8.15 어떤 그 집회 세력에 대해가지고도 뭐 파쇼적인 어떤 정치 방역 탄압을 받는데 함구를 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황교안의 기대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 가장 행동하는 어떤 보수들이 그야말로 이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때도 아닌데 막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막 그렇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잖아요, 저희 하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황교안은 뭐냐면 보니까 행동하는 어떤 보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인 중도에 확장을 했으니까 오른쪽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지가 차지하겠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천부당 만부당인 것 같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런데 오늘 뉴스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책을 다 읽으신 김대우 후보님 볼 때는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죠. 아이고, 그러니까 스커트. 저 같은 사람은? 길이 안 나오겠네. 아니, 요새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좀 비어있고 장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좀 들긴 드나 보죠.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다 버리고 가니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겠다 여기다가. 네, 그 얘기입니다. 야, 거기 집 하나 우리가 먼저 지었는데 지금.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네. 파렴치한 사람이네. 아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 가지고 한 일이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스팔트 우파를 대변하는 정광훈 목사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지 단식할 때. 네, 단식할 때 그 사람 단식하는 걸 다 살려준 게 정광훈 목사의 그 청와대 앞 집회였잖아요. 거기서 뭐 가서 정광훈 목사하고 텐트 들어가고 차에 올라타고 하더니 갑자기 정광훈 목사가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당에서 그 리더십 위기를 겪을 때 다 살아나갔고 공천할 때 정 목사한테 몇 자리 주문 되는 것을 그걸 안 주겠다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공천 전에도 그 정광훈 목사가 때 구속영장이 떨어졌잖아요. 네. 영장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그 보수 운동하다가 감옥 가게 되면은 보수 정당이 도와줘야죠. 저거는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영장 떨어지자마자 자기 참모들한테 정광훈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니, 웬 떡이야. 자기가 이제 부담으로 자기가 이제 시세를 줬으니까 저 사람은 계속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요번 기회에 잘됐다 잘라보고. 네, 잘돼가지고. 우리 김대호 선생이 그 얘기 잘했잖아요. 동지의 목을 쳐서 그렇죠.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가지고 품격, 중도, 네. 도덕성을 과시한 딱 그 상황이었죠. 그건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이 어려울 때 치는 게 이 수법들이 그래요. 항상 남이 어려울 때 쳐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어려울 때 잘라요. 맞으면 힘이 생기고 이게 그룹이 생기고. 정치하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어려울 때 딱. 그 탄핵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 세무였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했나 그걸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열될 것 같아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서 자기는 통합을 위해 가지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통합을 했으면 지금 그럼 문재인 정부에 가서 한 자리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통합 잘 될 거 아니에요. 건조하시죠? 네? 아니 본인이 통합 탄핵에 대해서도 그 정도 국민의 단결을 생각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가서 대통령 넥스트폴승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 아무것도 아닌 경력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 총리를 시켜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건 탄핵을 떠나서 박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끝까지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의 위치를 서야지 이게 기본적인 정치적 도리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독자들은 그렇게 이 책을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나는 죄인인당 아니고 나는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올리고 있거든요. 배신자가 딱 맞아요. 저렇게 한다면. 원래는 나는 죄인입니다 책을 쓸 게 아니라요.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들을 사과를 하면서 쫙 돌아다녔으면요 조금은 낫습니다. 예컨대 제한테로 찾아오고 뭐 등등등.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책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참 도대체 이 사람 그리고 성찰 반성의 수준이 너무나 얕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90%는 안 된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15 총선의 평가 부분이 절반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15 총선 평가 관련해서 백서도 제가 자세히 읽어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러저러한 어떤 총선 어떤 평가서를 좀 봤는데, 얕거든요. 그런데 황교안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어떤 기본 어떤 성찰 반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넘겨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얕아요.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인터뷰를 한 건데 네, 딱 보면 거죠. 압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니까 뭐 또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도망가는 게 김웅석 씨가 썼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 둘이 대담집이잖아요. 황교안이 한 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워딩이 책의 절반이거든요. 절반 이상인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봤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혼이 실린 글이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용히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뭐 크게 이제 근데 아까 뭐 황교안이 얘기했다는 통합, 네네. 뭐 보수 통합이라 했을 거 보수 확장, 뭐 통합을 한다니까 확장을 목표 통합할 테니까 네네. 지금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김 소장님부터 한번. 아니 저는요 보수가 여러 이제 그룹인데 아니, 사람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요 이게 근데 저쪽을 주사파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이제 하는 이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념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념 보수, 안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어떤 시장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하는 이 시장 보수가 또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기업들이나 가장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시장 보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 탄핵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탄핵 찬탄 세력 62명을 청산 척결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최우선 가치로 놓고 박근혜 억울하다. 박근혜 신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탄핵 역적 척결하라고 하는 우리 공화당이 아마 대표할 텐데 요게 그룹이 또 하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게 부정선거 찬반 논쟁이 있죠. 네네. 반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굉장히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 아까 주사파 사회주의 말갱이 시비를 하는 그 부분들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자 여기서 딱 비어 있는 게 뭐냐면요 미래 비전 쪽이 빠져 있거든요. 심각한 어떤 노동, 공공, 그 다음에 어떤 이 지방자치분권, 교육 뭐 이런저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보수의 어떤 이 대안들을 심차게 얘기를 하는 그쪽 집단이 굉장히 좀 별로 없어요. 아니, 그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일종의 제가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역사와 관련해서는 유석준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 중에서도 가장 그 최전선이 어디냐면은 위안부 역사전선. 역사전선. 두 사람이 일종의 역사전선에 지금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토착 외구 소리 이건 기본이고. 아까 시작할 때 자민당 토착외고당이라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을 건드리면 저쪽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에서 저쪽에 평등이 나오고 공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이 나오거든요. 복지도 사실은 노동에서 발생하는데 이 노동은 사실은 저쪽은 이 조직 노동이고 조직 노동은 일종의 지대 추구자고 착취자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직하는 노동자는 노동의 최상층 10%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착취자들 그리고 억압자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갖다가 대변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떤 파워풀합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선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컨대 그 시장이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쪽들은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저쪽에 옹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옛날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뭐 이러저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조도 있고 장하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대해서 전선이 형성이 안 돼. 주로 공격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그 다음에 찬탄하고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 가지고는 부정선거는 참 안타까운 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결함돼 있다, 관리가 부실하다. 그 다음에 저기 부정선거 의혹을 네.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재검표를 해라. 같이 네. 할 수 있는 네. 게 제가 볼 때는 95개는 돼요. 그렇죠. 나머지 5개 부분은 이게 어떤 전면적인 어떤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오면 예. 철천지 원수가 돼서 좌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찬탄 있잖아. 그러니까 찬탄 세력 척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어떤 진실을 밝히자 이거 다 동의하잖아요. 지금 우리 변희 대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찬탄 세력을 62명을 청산 척결해라 이걸 앞에 내세워버린다 그러면은 이쪽에 권력 어떤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미래가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주로 과거에 좀 집착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쟤들이 더 잘한다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한다. 그런데 지금 이쪽은 뭐냐면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를 한다 뭐 이러저러한 명분을 갖다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뿌리채 지금 흔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뿌리채 흔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좀 미약하지만 자기들 노선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는 스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요번에 그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는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공급하겠다는 결정 나자마자 새로 시작한 국토부 장관과 그 국토부 장관이 바로 앞에서 한 토지 LH공사 사장이 이제 변창흠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결정해. 공급 결정은 거기 지금 얘기대로 지대 추구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 미리 땅 다 사놓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아파트 분양받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정책을 편다는 게 지금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파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안으로 그럼 MB 때나 박근혜 때는 왜 아파트 값이 안정이 됐냐?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공급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야죠. 그 정책 부분들은 저는 이제 뭐 현장에서 이런 걸 부딪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사실 뭐 김대호 선생님 말씀하는 건 되게 이제 국민의힘과 좀 별개는 장애보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라도 그냥 좀 묻어가서 하겠다는 전략을 쓰는 거고 이쪽은 어쨌든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다 가치가 그냥 벽을 막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돌파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이 탄핵 반대하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무시무시한 엄청난 벽. 네, 그러니까 아까 미래 비전 필요 없어. 그냥 윤석열 만세만 부르는. 혹은 윤석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과 무조건 된다는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은 별로 없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떠한 비전이 있냐 가지고는 윤석열과 안 맞으니까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지. 이 보수의 비전은. 그냥 윤석열 만세 쪽. 이게 거의 부정선거하고 이게 큰 주벽이고 원래 탄핵 문제는 지금 좀 많이 좀 사라졌던 문제고 이 두 가지 벽이 보수를 지금 망치고 있다고 저는 이 두 가지 벽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참 윤석열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그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확실하게 뭔가 청산척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도 어느 시점 되면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난 걱정되는 거는 이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로 우르르 몰려가면 이재명한테 몰려가는 거 아니죠? 이재명한테 심리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볼 때 몰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보수가 이제 가치를 버리고 눈앞에 그냥 대권주에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지금. 아니 그런 점에서 참 보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보수가 이렇게 됐나. 윤석열한테 이재명한테 흔들리고 오늘 그 이상로 MBC 전 위원이 오늘 방송했는데 네네.
황교안 만세, 홍준표 만세, 윤석열 만세 이러다가는 이제 이재명 만세, 문재인 만세까지 가겠다. 문재인 만세. 만세밖에 모르냐 고순 도대체가. 아니 한동안 트럼프 만세도 있었어요. 아 맞아 트럼프 만세도 있었구나. 야, 아이고 근데 참. 진짜 좀 대권 가능성 있는 대권 주자가 와르르르 몰려다니는 지금 그 가치가 뭐가 남겠습니까? 야. 황교안 만세도 얼마 안 됐어요. 황교안 만세 1년 전만 해도 황교안 만세였어요 완전히. 황교안 욕하면 얼마나 나쁜 반격들 했는데. 혹시 그래서 황교안이 지금 나온 거 아닐까요? 그때 머리고. 야 지금 이제 보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하지. 철학적으로 황폐. 저는 약간 좀 사행성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차분히 집을 지면서 가야 되는데 윤석열 맛에서 한 번에 대권 잡고 부정선거 요것도 사행성이에요. 요거 한 방에 엎어버리겠다. 다 지금 사행성이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쟤네들이 촛불을 한 방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서 우리도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또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어떻게 해보자.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 원래 보수가 좀 차분하게 밑을 다져가고 좌익이 원래 바람으로 한 방에 없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수가 우리가 좌익보다 더 한 방 때리겠다고 지금 덤벼드니까 솔직히 좌익이 볼 때 윤석열 만세 부르는 보수를 얼마나 비웃을까나 참 그게 내가 참 스트레스 받아요. 아유, 그것뿐이 하여튼 얼마나 믿겠어요 저희. 그 우파 내부에 있는 그 이렇게 분단되는 벽을 좌파들이 보면 참 쟤네들은 정말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촛불에 대해 가지고도 아까 한 방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치, 한 방에 후에 한 방에 안 한 방에 아니지. 네. 이 아젠다 보십시오. 네. 민주, 쌓이고 진보, 노동, 공공, 환경, 생태, 여성, 뭐 성소수자 대부분의 웬만한 가치들은요 사실은 진보가 다 주도를 했고 보수는 방어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쭉 왔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말기 되니까 야 이게 지금 뭔가 한번 이 박근혜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탄핵 역적 62명이라는 게 생겨난 거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그게 꼬리인지 몸통인지 영혼인지 모르고 그냥 꼬리라고 생각하고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탕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반기문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큰 형세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0년 동안의 어떤 누적된 어떤 결과거든요. 방금 보수의 어떤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주도한 아젠다가 별로 없습니다. 안보는 뭐 보수가 원래 보수 아젠다인데. 아니 이승만 박정희 때는 전부 이승만 박정희가 주도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완전히 뺏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굉장히 누적적으로 이제 막 이제 보수는 그냥 골마 들어가고 진보는 강성해지니까 그때 뭐냐면 한 방을 생각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찬탄파들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유성민 등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딱 꼬리 자르고 반기문 세워서 한 방으로 다시 좌익이 한 방뿐이 아니라 네. 좌익이 만들어 힘보고 야 저 인간 되겠구나 해가지고 보수 애들이 한 방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그것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사실 좌익 원래 차례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래서 사람 갈아끼우기로 유지하자. 저는 지금 보수는 좀 기초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저쪽의 아젠다들이 다 박살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가 뭔지 본질이 드러났잖아요. 진보가 뭔지 윤명들, 조국, 그 다음에 민노총이라고 하는 민노총의 민낯. 얘네들은 어떤 뭐 노동과 공공과 평등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다 착살이 났거든요. 박원순 서울시. 예. 제가 그러면은요, 보수가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어떤 가치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딱 치고 나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지층이 조급하게 한탕주에 안 빠지고 다시 재건한다고 보면은 충분히 대상까지 엎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조급. 야바이판을 헤매고 다니니까 맞습니다. 야바이에 빠져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그런 지금 보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오가나이즈 하는데 나는 최적의 인물이 우리 김대호 소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다시 좀 봐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그 온갖 아젠다에 만들어놨어요. 네. 특히 그 노조의 문제 이런 거는 운동권 생활 때부터 본인이 그 운동권에 적극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다 정리하고 또 동구권 넘어지면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좀 소화를 해서 이게 우파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종합적으로 뭐 예컨대 외국인 문제고 외국인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니까 정책적 대안 개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보수파 세력에서 우리 김대호 소장을 좀 잘 지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도 좀 미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내일 문재인 체포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게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일 뭐 난리 났다 뭐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독에 빠졌거든 보수 전체적으로. 네. 한방. 병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대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곳곳 포스트에서 의외로 좌익들을 깨부순 논리들을 다 만들어놨고 네. 미래비전도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걸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지지층이 밀어줘야 되는데 이 지지층이 안 붙어주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지, 체력이. 지지층이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김대호 소장도 그렇고 우리 변 대표도 그렇고 아주 극소수의 지지층은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체력이 안 되죠. 우파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딱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하고 부정선거 여기 한 10분의 1씩만도 이게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서 네. 저는 뭐 지금 부정선거 사기꾼들 다 때려잡고 있는데 이거 뭐 도저히 뭐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건 그냥 뭐 대화가 안 돼가지고 95%는 같은데 근데 5%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부정선거 앞서 나간 사람들이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전 적골난다고 봐요. 진짜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앞방송에서 다 찍었기 때문에 또 그 얘기하면 또 싸움 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죠.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수통합에 이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정말 한탕주의는 버려야 된다. 한탕주의. 그냥 태오리 PC 밝히는데 제가 2명이 감옥 가서 4년이 걸렸어요, 4년.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한 4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부정하라 캔다는 게 그런 건데 그냥 성금 돈 모아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우리 타블렛 PC로 정말 4년을 고생하셨는데 난 위안부 문제를 본의 아니게 시작돼서 난 위안부 문제에서 목숨 걸고 있어요. 이제 한 2년 됐어요. 이제 앞으로 한 4년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미디어워치는 위안부는 7년 했어요. 그 미디어워치가 엄청 도움이 됐죠. 이제 그 실체를 밝히는데. 그렇게 아마 김대호 소장도 각종 연구소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한 20년 동안에. 그런 걸로 단골 프레젠터였어요. 그런 걸로 정권을 만드는 거지. 그거 한 방울 안 되거든요. 그거.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요즘 이게 보면은. 자, 리카인 김대호 후보님 서울시장 꼭 되시길. 시드니 하필이면 응원합니다. 멀리서 서울이었어야 되는데. 시드니도 한번 방문을 하셔야겠네. 가림막이 무슨 얼굴 이게 아까부터 이게 반성을 했습니다. 자, 이바루션님, 김대호 소장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면 응원할게요. 이 교수님 방송 계속 하시죠. 예. 네, 이분 인천 시민이십니다. 인천 시민. 인천 시민이에요. 아시는구나. JK장님, 이번 위안부 계약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계약서입니까? 이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계약서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동안 계약서를 막 그 저쪽 편에 윤미향 쪽에서는 안 보여주려고 난리 치다가 이제 그게 쟁점이 돼서 램지어 교수 때문에 계약서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지금 당시의 신문 보도나 당시에 있었던 그 계약서의 기본이 요새로 치고 표준 계약서라고 그래요. 관에서 공급해서 야 그쪽에서 일하려면 이런 계약서 써라 하는 그 샘플 이런 거 다 지금 나와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 또 김병호 선생님 더 공개가 더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합니다. 네. 미디어 기사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이관우선님, 요인을 쫓아 진실과 양심을 버린 보수는 무너진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증과 섬세한 정책으로 근본을 다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네, 검증과 이돌루션님이 굉장히 오늘 근데 너무 돈을 많이 쓰셨네. 20만 원이나 쓰셨는데. 이분이 서울 시민은 좋을 텐데 인천 시민이죠. 인천 시민은 저 같은 데서 사세요. 저도 인천 시민이잖아요. 그래. 인천시당 위원장 아니십니까? 위원장은 아니고 그냥 시당 당원입니다 그냥. 위원장은 왜 집사람이 부인이 인천시당 위원장이 남편이죠. 계약서 난리 났다, 호사까지 난리 났다. 그치? 이러면 난리 났다, 체포된다, 구속된다. 이게 보수사 맞췄어요. 신혜식식 명분. 그나마 신혜식 대표는
부정선거대에서 수개표로 바꾸자라는 좀 합리적인 헌정적인 운동을 좀 하고 태블릿 PC도 도와주고 그래도 그 근본은 해줘요 신 대표는. 신 대표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네.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네, 부정선거대에서도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저랑 지금 사기꾼 같이 잡고 있어요 부정선 사기꾼. 오, 네.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부터 본선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주인가요? 3월 18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해. 그러면은 네. 3월 19일. 3월 한 22일인가 23일부터죠. 어쨌든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장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은 아마 오늘 마지막일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뭐 현장을 찾아가야죠. 주로 차에 계시게 되나요? 예, 해봐야 합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춰서. 네, 저희가 미디어 취약 카메라를 들고 이제 현장을 가는 방식으로 아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선거운동에 그래서 계속 뭐 미디어치는 정확합니다. 언론사도 이제 이렇게 이 지지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미디어치 입장에서 김대우 소장을 서울시장으로 지지하니까 우리 독자분들도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5시에 정한기 박사와 김구 마지막 편. 예. 김구 마지막 편 5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